윤석열 후보가 이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을 바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을 통해서 바로 오늘 밤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달했다. 이것이 거의 사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러한 최종안 이 결별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해서요. 또 이 밤새 윤석열 후보를 또 설득하는 노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늦게부터요. 오후 그러니까 오찬 후에 한 30시경에 제가 방송을 해서 데일리안에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최종적으로 김종인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게 데일리안의 단독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이유가 쭉 보도가 되다가 지금 심야를 계기로 해서 여러 언론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김종인을 버리고 간다. 김종인을 버리는 이유야 뭐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설명 안 드려도 우선 쿠데타다 이렇게 봐가지고 굉장히 분을 삼키지 못했다 이런 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사퇴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을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MBC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김병준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를 내라고 했고,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인 위원장한테도 이제 사표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 김병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에요. MBC하고 전화통화해서 선대위가 잘 안 돌아가는 게 왜 6본부장 문제냐. 책임은 선대위원장들이 더 큰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김정인 위원장에게 2차례에 걸쳐서 사표를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는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4일날 오전에도 통화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병준 위원장 얘기가요. 윤석열 후보가 자기하고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김정인 위원장이 발표했는데 이거를 쿠데타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MBC에서 물었어요. 김병준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어제 상황 보면 알 것이냐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요. 자, 김병준 위원장은 뭐 제가 직접 비대위원장 할 때 국가안보위원장으로서 모시고 일을 해본 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김병준 위원장은 비교적 과묵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구형이고 분석형이에요. 상당한 신중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100% 사실이다. 이분은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제 이제 이 일종의 김종인 위원장 사퇴 해프닝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해프닝이 아니야. 이건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후보예요. 정권 교체를 지금 2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에게 2차례 걸쳐서 사표를 요구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게 이거를 번복하기가 쉽겠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인이든 사인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뢰 아니겠어요? 근데 신뢰가 깨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울산 파동 있을 때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다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도 다시 이제 합류한다 그러니까 그때도요. 이준석하고 김종인이 언제 어떤 일 벌릴지 몰라.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가 제기됐잖아요. 딱 한 달 만에 다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거쳐서 지금 깨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1월 2일 날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선대위를 어떻게 좀 개편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두고 서로 이제 의견이 달랐어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아니올시다 라고 나가니까 3일 날 느닷없이 까버린 이 김종인 위원장. 이거를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깨진 신뢰를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덮고 가기 어려울 거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잖아요. 1월 4일 날 하루 종일 고민에, 숙고에 빠지고 또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봤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이런 신뢰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결별을 최종적으로 이제 통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결별 통보하고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후보 중심으로요. 초슬림형
선대 본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 중심.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잖아요. 너는 연기만 해. 내가 짜주는 판대로.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재명 선대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완탑이 돼가지고 후보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은 또 이 정부는 정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후보의 하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탑의 탑이 되냐. 탑의 탑은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후보 중심의 초슬림형 선대위로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본부, 이거는 뭐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 기능과 역할을 일부 조정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 사표를 낸 이 본부장들도 일부 재신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선대 본부를 꾸리고요. 선대 본부. 그리고 나머지 이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하방에서 자기 지역에 가서 지방에서 현장을 뛰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발로 뛰는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혀져 가는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이 자꾸 끼어봐야 그야말로 이제 거꾸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은 해촉 수술을 받는다. 그래서 슬림형 선대 본부만 남겨놓고 실장들,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들 전부 각지로 하방시켜버리면 슬림형 선대 본부가 되니까요. 선대 본부장만 있지 총괄 본부장, 뭐 상임 본부장, 뭐 공동위원장 이런 자리가 싹 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촉되는 그런 선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별을 선언하는 이러한 이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필마라도 좋다. 이런 지금 입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종인이 제일 지금 문제시 하고 있는 게 윤핵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윤한홍과 권성동인데 윤한홍 같은 경우는 뭐 보일 듯 말 듯하고 권성동은 사무총장직을 앉아있지 않습니까? 총괄 또 이 종합지원 본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윤핵관 중에 권성동을 타겟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말쓰자면 그런 측면에서 시비거리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이 사무총장도 경질하는 것으로 사퇴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겠지만은 이제 홀로 서서 단기 필마로 뛰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오늘까지 지금 이 심야 방송 이 시간까지의 최종적인 입장이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안이 나오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종인 의원한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묻잖아요. 폐쇄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물어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표명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이제 보도가 되오니까 그만둘 거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누가 사표를 받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지금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답답할 것이고 후보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오늘 내일 사이에 결말이 날 테니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낮 상황인데요. 밤 상황이 되니까 이건 조선일보에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지 무슨 총괄선대위원장 교체냐. 윤 후보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또 압박, 협박, 공갈을 치고 있어요. 자,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김종인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나요? 이런 자만과 아집, 이게 선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빠지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너만 잘못이야. 이런 인식의 일단이 우리 국민들한테 밝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 이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오늘 밤에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벽 2시니까 2시 다 됐으니까 이제 밤 한 10시나 이렇게 돼서 김종인 의원한테 가져가서 보고를 했다까지 나와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받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비슷하겠죠. 윤 후보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야. 이런 얘기 했겠죠. 야, 내가 먼저 그만둬. 네가 뭔데 나를 자르냐. 이런 불쾌감을 표현했겠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위원장 수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데려온 총괄상황본부의 임태희 본부장, 그 다음에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정택은 정무대응실장, 그 다음에 김금식 정세분석실장, 이런 사람들은요, 이 김종인 위원장과 거치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지금 소식통이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핵관 중에 이제 권성동 위원장은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실세 직계로 말하자면 평가를 받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아웃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누굽니까?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은 이제 오늘 날새니까 날새면 1월 5일이잖아요. 오늘 중진들과 연석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재선 중진들이 모였어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건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봤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중진 의원들이 정진석 의원 방에서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눴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 후보 중심으로 단합해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가 확인했다.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데 공감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은 당 대표의 제일 업무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는 것인데 이 대표가 지금까지 한 발언을 보면 당 분란을 조정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와 만나서 짚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김정재 재선 의원이죠.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분열, 갈등한 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한다. 그리고 향후 정권교체에 악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 행동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 줄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날 새면요. 오후 3시에 말이죠. 이준석 대표하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의사를 직접 듣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 결론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퇴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아라. 이 대표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불쾌감,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당 내에서는 말이죠. 지도부 무력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 최고위원회의 의결 종족수를 미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9명인데 지도부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의장 사퇴해서 산술적으로 지금 7명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에 3명이 추가로 사퇴하면 당헌상 의결종속수 5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중 3명이 추가 사퇴하면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가 아닌 최고위원들의 간담회 정도로밖에는 작동을 못한다. 그래서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당무 장악을 근원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배는 침몰하는데 배 구멍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선상 위에서 서로 선장하려 싸우는 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맹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총괄선대위원장 제안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은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은 후보 본인의 국정 무능력, 그리고 처가 비리 이것인데, 이게 후보 지지율이 폭락 원인인데 근원적 원인을 타개할 생각을 해야지 선대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게 맞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본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제안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말이 안 된다. 우선 그런 일도 없고 전화 온 일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윤핵관이 장난을 치는 거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책임론에 대해서도요, 또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거를 2달 앞두고 당 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그걸 돌파할 방안이 없이 당 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모두가 화합해 하나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지율 추락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이나 강구하라.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풍기박산 직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잡고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예.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가요, 민주당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감투를 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제대로 해야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데 상대가 자중질환에 빠졌으니까 적당히 대충 해도 이기겠지 하는 자만이 코로나처럼 번질 수 있는 느낌인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일은 안 하며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 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지금 국힘 상황에 박수 치다가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을 수 있으니 그때는 끝이다. 마지막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하는 쪽이 이긴다. 이런 그야말로 기강을 다잡는 정성호 뭐 제일 측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국민의힘 내분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이가 완팀이 돼가지고요. 광주 DJ 센터도 동행하는 그러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말이죠. 이러한 국민의힘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를 세월호에 빗댔어요. 마침 세월호 선장도 이준석인데 지금 우리도 이준석이잖아요. 이거를 빗대가지고 비판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추미애가 심하다. 어떻게 세월호를 이 판국에 끄집어내냐. 이렇게 해서 욕을 대빵 먹었어요. 그러니까 슬쩍 이거를 수정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추미애가 어떤 입장문을 내놨냐. 이거 뭐 사람도 아니에요. 추미애. 어떻게 보면 자 벌거벗은 임금님 전략이 통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용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면서 올린 겁니다. 자 뭐라고 써있느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이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길 거라고 했는데 왠지 기시감이 든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구조의 손길이 곧 미칠 것처럼 아이들을 속이고 대표 행동을 막았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 그러면서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황교안 선대위 대변인이 바로 논평을 했어요. 아무리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공격하고 싶고 어떻게든 야당 당내 상황마저 조롱하고 싶었다 해도 장관은 최소한의 금기마저 넘어섰다. 자신의 역대급 막말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 섰고 대죄하라.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말이죠. 국민의 힘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국민의 힘을 세월호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비유할 수 있나. 정치인 이전에 부디 사람이 되시라. 이렇게 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 페북에 말하자면 또 일반 인사도 강력히 비판했어요. 정치인이 이런 망을 해놓고도 너무 당당하고 사과 한마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비교할 걸 비교하라. 표 떨어지는 언어 선택 조심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승리할 때까지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 비판문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이거를 삭제했어요. 뭐라고 삭제했느냐. 이 부분을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했던 표현 부분은 삭제하고 부적절 비유라는 지적은 부적절 비유라고 하는 지적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 추 장관의 페이스북 해당 글에 삭제하라 라는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조응천 의원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의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충격적인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느냐? 삼국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비판문을 내놨는데요. 이 삼국지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준석은 총나라 김종인은 오나라에 비유하면서요. 이 촉과 그러니까 이 이준석과 김종인이 주로 동맹을 하는데 또 가끔 뒤통수도 치고 형주를 놓고 또 일전도 겨룬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요. 결국은 위촉 오니까 결론은 조조 즉 윤석열 후보가 통합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조 의원은 그렇죠. 제가 제일 세니까 후보가 스스로 자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천자를 데리고 있으니까 즉 대권 후보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말하자면 현 내홍 사태를 위촉 세 나라에 비유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샤이 보수가 계속 바닥에 엎드려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응대하기가 좀 지금 싫다. 그래서 당분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쪽의 수치가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올 거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선대위가 좀 수습이 되고 또 메시지가 좀 괜찮게 나오면 서서히 올라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35대 35 양쪽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 저희는 35를 다 결집했다고 보는 거고 저쪽은 35 중에 일부가 지금 이탈해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30을 이제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30을 가지고 이제 남은 64일 동안 쟁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리가 되면 윤석열 후보가 1, 2주 안에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해달라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1월 1일이 되면 이제 각종 여론조사가 막 본물처럼 열 몇 개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아마 오차 범위 벗어난 것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다. 이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할래? 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필살기를 썼던 것이다. 제압을 했던 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객관적인 수치를 들이대면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나온 결과는 당신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누적돼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저항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이제 아직은 정권 교체가 우세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도 정권 교체가 다름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요.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는 뭐 13%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도 1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로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특별한 어떤 뭐 실수라든가 실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편차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뭐 장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야권에 계신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권 교체의 깃발을 더 강하게 또 높게 올려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50%, 그 다음에 이재명 37%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후보 출마한 사람들 윤석열 44.4 그리고 이재명이는 34.6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5.4 심상정 2.8 그리고 김동연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들은요. 국민의힘이 39.9 그리고 민주당이 29.4 그래서 10.5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이죠. 국민의당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왔네요. 10.8입니다. 열린민주당 4.4 정의당이 3.6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이 승세를, 그야말로 쭉 잘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관한 이 두 후보의 차이점을,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대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화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 완화한다. 그리고 세제 정상한다. 이거는 얼마나 지금 긴급한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금 폭탄 이거를 좀 완화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어요. 이거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주요 공약으로는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정도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80%로 상향해서 이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늘려준다. 이런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방향성이 투기용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투기 요인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얘기 있죠. 그리고 주요 공약으로는요, 국토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요. 0.17%에서 1%로. 엄청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납부를 빌어주는 과세 2년 제도를 도입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과세 세금 납부 유예해준다. 이게 국세청에서 아마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 대목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LTV 비율을 높이는 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 즉 20세대들, 30세대들, 여기에 중점을 둔 반면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전체로 좀 넓히고 있다.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관훈 클럽에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이제 여당 후보로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 관훈 클럽에서의 초청 토론인데요. 폭탄선을 하나 한 것 같아요. 특검 꼼짝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을 거부하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갖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을 수행한다. 그런데 미진할 경우가 아니라 지금 미진하고 이미 있잖아요.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핵심은 수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유동규라든가 정영학, 김만배 이런 수사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향을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들어가자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바꾸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되겠다. 이재명이가요 최소한도 이 정도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내는 것도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의 특검 받으라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윤석열 본인과 가족 비리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좀 받아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제대로 받아요? 2탕, 3탕, 4탕까지 수사하고 있는데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지금 이제 동시 특검하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훈 토론에서요 언뜻 보면 민심을 수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하자면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이 엑싯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퇴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타기 특검하고 지금 검찰 수사하고 물타기 작업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저 구체적으로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부정비리에 대해서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을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 왔다.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첫째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인 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게 여권의 일관된 논리이자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대출 사건 이때 문제를 제대로 잡아냈으면은 오늘과 같은 대장동 사태 이 게이트가 안 이뤄졌을 텐데, 이러면서 이 문제의 발단 시작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말하자면 수사를 안 한 데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는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 이 동시특검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고발사주하고 대장동 의혹 같이 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윤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그리고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 총장 본인 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엉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 다 특검하자 그냥 해버리십시오. 누가 더 손해보는지. 우리는 뭐 털리고 해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까도 양파는 누굽니까? 이재명이거든요. 고구마 등골같이.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동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하고 이런 주장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뭐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대로 일면식 없다 인정해요. 일면식이 없으니까 뒤로 빠진 대신에 누가 행동대원이에요? 김만배가 행동대원을 쥐었잖아요. 김만배가 누군데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 중에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면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니 김만배가 8번씩 권순일 재판관을 만났고 만나기 전후에 중대한 국면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면식과 그 다음에 이 권순일과의 재판거래와의 연계성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메신저 역할을 누가 했어요? 김만배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무죄 판결 난 바로 다음날 가서 고맙다고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죄 판결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부 재판 열리기 직전 날 또 만나고, 이게 권순일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하다. 그리고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도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권순일 재판관을 만난 게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권순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장동 사업은 2015년도에 경기도지사 생각지도 않을 텐데 그게 권순일 재판거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잘못 짚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 혼란 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권순일 만난 거는 선거법 유죄 판결을 무죄로 만든 게 문제인데 왜 여기 권순일을 갖다가 이 대장동 사업 2015년도하고 연계시키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도 안 되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도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다. 경기지사로 나가서 고발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 노비할 상황이 있으니 이들과 뭘 한다는 상상이 가능한지 스스로 이성에 물어보면 어떨까 한다. 스스로 이재명의 이성에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2015년도 대장동 사건하고 권순일하고 누가 연계시켜요 지금. 대장동하고 권순일하고 연기가 되는 것은 고문으로 영입을 해놓고 송전탑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다. 이것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권순일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퍼블리시, 즉 이렇게 인쇄된 종이로 나오지 않은 TV에서 말로, 이 구두로 말로, 영어로는 버벌, 입으로 마우스로 말이죠. 나온 거가 무죄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망가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선거비용,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사비 2억 5천 이거 엄청 큰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로서는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사건에 통상적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 많이 받으면 500만 원이고 정말 복잡한 무죄사건은 700만 원이 최대치였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까지 10명인데 심급별로 8, 9천만 원을 냈다. 이게 적은 금액이냐? 엄청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억 5천만 원이면 집안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세상을 사셨나 모르겠으나 상상하기 어려운 전관 예우가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적어 생긴 오해다. 홍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의 전직 민변 회장은 변론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졌다. 이걸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이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준 거냐. 참나 그럴듯하게 돌려대고 있는데요. 이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유동규 정진상과 관련한 언급입니다. 부패하고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배제를 하면 누가 남냐. 그러면서요. 유동규 정진상 그동안에는 자기가 잘 모른다 했잖아요. 아주 오래 아는 사이고 의혹 제기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 그리고 유동규가 정말 핵심 중요 인물이었다면 내가 사장을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또 핵심 측근은 아니다.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정진상이가 말이죠. 유동규 압수수색하기 직전 한 20여 분 전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부패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나만 하나 이러면서 의심된다는 이유로 캠프에서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보면요. 정진상이가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